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육, 행정, 교육, 평가, 교육, 공학 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일 임용고시 치시죠? 그리고 제가 말 실수한 게 있어서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신영 씨는 살아계시죠? 죄송합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장진영 씨가 고인이 됐죠. 지난 시간에 신영으로 외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쵸? 자, 이제 그러면 사과를 했으니까 다시 빠르게 교육 행정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교육 행정 보시면 이제까지 교육 행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요. 교육 행정에서는 학교 조직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15년도 시험 2개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추시와 정시가 헷갈리지만 어쨌든 학습 조직이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관료제와 이왕 결합 체제에 대한 특징을 적는 것이 두 번째로 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교육행정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비공식적 조직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학교 조직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거의 다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학교 조직으로 또 출제가 된다면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으로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조직으로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나오게 된다면 전부 다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작년에 19년도에서는 그 지도성에 대해서 나왔었죠. 변혁적 리더십, 지도성 같은 말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행정 이렇게 지금 기출엔 이렇게 나왔다고 알려드리고 천천히 아니 마음은 좀 조급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죠.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교육행정을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맨 앞 칸이 이제 학교 조직이었는데 학교 조직은 이제 거의 다 출제가 된 관계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학교 풍토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라 교육 행정에서 학교 풍토 제가 마음이 지금 급해요. 내일이라서 빨리 찍어야 된다는 마음에 자, 학교 풍토 그 다음에 동기 이론 지도성 요게 이제 19년도에 변혁적 리더십이 나왔죠. 적어놨죠. 제가 리더십이나 지도성이나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학이 있습니다. 제가 기출에서 아까 이걸 다루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장학에서는 14년도에 자기장학이 기출이 나왔고요. 18년도에 동료 장학이 기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합을 해보자면 15년도에 시험이 2번 있어요. 추가 시험, 원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학습조직, 관료제 이완결합체제, 그 다음 16년도에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해서 교육행정에서 조직 부분은 거의 다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자기장학, 18년도에 동료장학, 19년도에 변혁적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동기이론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안 나온 거 전부 다 살펴볼 겁니다. 동기이론만 보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칸에 있던 그쵸? 여기에 있던 학교 풍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교 풍토 이렇게 보시면 헬핀과 크로포드 학교 풍토가 있고요. 호이와 미스켈의 학교 풍토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헬핀과 크로포드의 학교 풍토를 좀 더 추천하고요. 자, 개방적 풍토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찾기 힘듭니다. 그쵸? 그다음 폐쇄적 풍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찾기 힘듭니다. 보통 이렇게 이건 이제 버려야 되는 학교가 되겠고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요 폐쇄적 풍토는 개방적 풍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되겠는데 현실에서 좀 있기 힘들고 또 우리가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에는 어떠한 학교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냐라고 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특성상 문제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 풍토, 친과적 풍토, 친교적 풍토, 그 다음에 통제적 풍토 요 세 개를 좀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율적 풍토도 좀 너무 아름다운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또 나오기 힘들고요. 친교적 풍토와 통제적 풍토가 나올 수 있는데 통제적 풍토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교장이 위압적이고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그 요구에 교장이 소홀한 방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친교적 풍토에서는 교장과 교사 사이가 굉장히 우정적인데 하지만 벗이 붙죠. 그쵸? 교사의 목적 달성 활동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적 풍토에는 교장과 교사가 사이가 좋은데 교사의 목적 달성 활동에는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통제적 풍토의 문제점은 교장이 너무 위협적이고 지배적이라서 교사의 사회적 요구가 좀 소홀하게 천대받는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제 문제점을 좀 고치는 방안이 이 두 개의 단어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의와 미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 풍토 반대로 폐쇄적 풍토, 그 다음에 참여적 풍토 반대로 비참여적 풍토가 되겠는데 저는 요거를 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학교 풍토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칸 동기 이론이 있었죠.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기 위생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 행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넘어왔나요? 경영 조직에서 많이 내용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간 학문 기억나시나요? 교육과 심리가 붙어서 교육심리, 교육과 철학이 붙어서 교육철학, 교육과 사회학이 붙어서 교육사회학이죠. 그런 것처럼 교육행정도 교육과 행정이 붙었습니다. 행정은 어디서 왔냐? 경영학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위생 이론을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아니 이게 정책이라든지 뭐 작업 조건 이런 게 어떻게 학교에 쓸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것 또한 경영학에서 행정에서 교육행정으로 붙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단어가 조직 쪽, 기업 쪽에 맞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변형시켜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동기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외우는 글자를 갖고 왔는데요. 자, 맨 윗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동기는 성인 책자, 성인물 책자 생각하시면 금방 외워지시게 되겠습니다. 그쵸? 성인 책자를 생각하시면 성인 책자의 성이 성취, 그 다음에 인이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학교 가서 인정받는 거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동기의 성취 자체, 인정, 책임감,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도전, 자율제한권을 자율성이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단어 안 쓰셔도 돼요. 자, 위생 입장에서는 위생엔 어떤 변인이 있나요? 정책은 뭐 교육부 정책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학교 정책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감시 감독이 되겠죠. 교사가 학생을 감독하는 것이 되겠죠. 대인관계는 학생들 간의 대인관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작업 조건은 학교에서의 공부하는 조건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 위생 이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동기는 충족이 되면 개인적 성장, 학생이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위생이 아무리 좋아도 동기나 흥미 유발, 개인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 교사는 동기를 올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되겠고요. 이게 떨어지면 위생이 떨어지면 불만족은 생길 수 있으나 위생이 올라간다고 해서 학생의 개인적 성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작업 조건, 학업 조건이 안 좋으면 불만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친구들 간의 친구 관계가 안 좋으면 불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쵸? 개인적 성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우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기에선 성인 책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일에 대한 도전, 공부에 대한 도전인데 그냥 우리 한 4개 정도만 외우기로 해요. 그래서 성인 책자, 성취, 인정, 책임, 자율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위생에서는 정작, 대감, 그쵸? 무슨 조선시대에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감 마님 이렇게 하죠. 정작, 대감은 성인 책자를 안 본다고 외워주세요. 그쵸? 그래서 정작, 대감은 성인 책자를 안 보니까 정작, 대감에서 정은 정책, 교육부 정책, 학교 정책 보시면 되겠고 작업은 작업 조건인데 학업 조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친구관계로 봐주시면 되겠고 감독은 교사가 학생을 감시 감독하는 감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학교 풍토 넘어갔고 동기 위생 이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문상담 교사 강사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미 어느 부분에서
수업을 다 했죠.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육심리 따로 정리해둔 파트에서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인데, 자, 학자들 간에 어떠한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논문을 보충하는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얘기해 드리자면 MBTI를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 근본은 융이 만들었지만 나중에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보충을 해서 MBTI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문상담 교사 우리 강의에서 봤듯이 기대가치 이론으로 부름의 기대 이론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다들 논문을 던져놓고 서로 수정 보완하느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단어가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조금만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을 보시면, 자, 유의성은 우리가 그때 기대가치 이론에서 중요도라고 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선호도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 걸로 먼저 할게요. 얼마나 교사라는 직업을 선호하는가. 지금 우리가 임용고시를 치러 가니까요. 자, 기대감은 주관적 확률입니다. 내가 내일 임용고시를 치러 가서 합격하나 안 하나의 확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용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주관적인 확률, 70%다, 80%다, 90%다 이런 확률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선택하는 게 뭐예요? 우리 내일 임용고시 치러 가고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게 행동 선택이 되겠죠. 자, 수단성은 뭐예요? 수단성은 우리가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결과가 뭐예요? 합격이죠. 그쵸? 이걸 합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단성이 되겠고요. 보상 수준이 되겠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올라간다. 그래서 10시간 이상 집중하면 사실 수단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유의성은 선호도로 이해하시고, 이제 기대감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 70%, 80%, 90%. 그 다음에 행동 선택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수단성이 이어져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또 학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선호도는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호를 하는가, 어떠한 학교, 중학생이면 만약 고등학교 갈 때 예술고를 가려고 하는가,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가, 일반고를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선호도, 학교 선호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대감에는 내가 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 70%, 80%, 90% 그걸 말하는 거죠. 행동 선택에서는 내가 과학고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결과가 과학고에 합격을 하게 되면 수단성으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더니 과학고를 가더라. 이런 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름의 기대 이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더퍼의 ERG 이론을 보겠습니다. 역시 동기 이론이 되겠고요. 만약에 알더퍼의 ERG 이론이 나온다면 뭐랑 이어져서 나와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랑 이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ERG만 떨렁 물을 수는 없어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또 우리 전문상담 교사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외우잖아요. 그쵸? 자, 생리적 단계, 안전 단계, 사회적 단계, 존경의 단계, 자아실현의 단계가 있습니다. 욕구죠. 그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ERG 이론의 특징은, 자, 알더퍼가 ERG를 그냥 바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고 나서 난 이걸 보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요 두 개를 묶었습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묶어서, 자, 존재, 영어로 existence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 철학자, 내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existence,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합해서 relatedness, 그쵸? relatedness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를 growth라고 보셔서 성장의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더퍼의 ERG 이론이 나오게 된다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이렇게 이어져서 ERG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꼭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동기 이론이 거의 끝났고요. 자, 이제는 리더십, 지도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성을 보시면 지도성이랑 리더십은 같은 말이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도자가
교장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교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교장이 과업 중심으로 행동을 하느냐, 관계 중심으로 행동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사가 직무 성숙,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심리적 성숙, 아이들을 잘 가르칠 동기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지시형은 안 좋은 거예요. 지시형은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에 교장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장이 과업만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요. 교사의 능력과 동기는 전혀 없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교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역시 또 이런 학교가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교장은 과업과 관계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쵸? 교사들이 능력과 동기가 있어서 교장이 나 몰라라, 너에게 일을 다 시킨다. 왜냐? 나는 과업도 관계도 관심이 없으니까 라고 교사들에게 위임형을 시킨 게 위임형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교장이 과업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관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설득형이 되겠습니다. 3번째로는 참여형은 교장이 관계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에만 관심이 많으면 학교 활동 과업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교사들과 어울리고 떠들고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거 표 나눠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 것보다 아마 그 기출은 보기를 우리가 보고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이 과업과 관계 중에 뭐에 중심을 두는가, 교사가 직무 성숙과 심리적 성숙이 있는가 없는가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리더십 2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문화적 지도성이 있습니다. 자, 문화적 지도성을 리더십으로 바꾸면 작년에 나왔던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지도성 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지도성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있냐면요. 비전, 신뢰와 지원, 그 다음에 가치와 흥미, 폭넓은 참여, 그리고 지속적 성장, 개인적 권한 부여 등이 있어서, 자, 우리 작년에 변혁적 리더십 풀 때 어떻게 했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변인들을 모두 외웠잖아요. 단어들을 모두 외웠잖아요. 똑같습니다. 문화적 지도성도 이 단어들을 다 외우시고 그 기출에서 나오는 보기에 찾아서 이 단어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게 급하니까, 자, 성비가 비슷한 집단에 들어가면 흥이 나요. 그쵸? 그래서 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참가권을 얻고 싶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성비가 비슷한 참여할 수 있는 곳에 흥이 있습니다. 그쵸? 성비가 비슷하면 흥이 나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참가권을 얻고 싶다라고 외우시면, 자, 성 뭐예요? 성장의 지속적 성장이 되겠습니다. 비 뭔가요? 비전이 되겠습니다. 흥이 뭔가요? 흥미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참은 뭔가요? 폭넓은 참여가 되겠습니다. 가는 뭔가요? 가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권은 뭔가요? 권한부여. 그쵸?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쵸? 그 마지막으로 권한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분산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적 리더십 보면 왜 분산시키는 이유가 뭔데? 라고 봤더니 학교 조직이 너무 복잡하고 과제가 광범위해서 뭐뭐뭐로 나누자 교장이 학생과 교사와, 그러니까 학생보다는 학교 환경과 교사와 교장이 3개로 나누자라고 해서 교장과 교사가 콜라보를 하고요. 또 교사와 학교 상황이 콜라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3명이 콜라보하는 거예요. 교장, 교사, 학교 상황이 콜라보를 하는 겁니다. 셋이서요. 첫 번째, 여기에 특징을 보신다면 의사결정에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참여해요? 교장도 참여, 교사도 참여, 그리고 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상황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실행과 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요. 3번째, 수직적, 수평적 리더십 구조가 됩니다. 수직은 당연히 그래도 교사가 교장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이란 건 있는데 그래도 교장과 교사가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리더십 구조라는 거죠. 4번째로 리더십 구조가 탄력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상향적이고 비위계적입니다. 상향적, 여러분 하향적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향, 방향을 상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상향이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향이 상,
위상자니까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학생이 교사에게 얘기하고 교사가 교장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향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적, 비위기적, 위계가 없다는 거죠. 왜요? 교장과 교사가 수평적인 관계니까요. 여섯 번째로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장려합니다. 이 학생들의 의사표현은 바로 여기 학교 상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향이 뭐였다고요? 학생이 교사에게, 교사가 교장에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때 외우기 위해서 수유의상이라고 외워두도록 할게요. 자, 수유의상에서 수는 수평적인 것이고 또 유는 유동적, 여기 유동적이 쓰시면 탄력적도 기억나셔야 되겠죠. 자, 의는 두 개입니다. 의사표현, 학생이 의사표현 하는 거고요.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이 참여한다. 다양한 수준 누구누구요? 학생, 교사, 교장이 다 참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은, 수요의상에서 상은 상향적이 되겠고 상향적, 자, 방향이 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 교사, 교장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비위계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수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학생의 의견도 교장이 듣겠다라는 말은 비위계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아까 이 표 보여드렸죠. 마지막 부분 장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은 14년도 자기장학, 18년도에 동료장학이 나와서 제가 노리고 있는 장학은 컨설팅 장학이 되겠습니다. 자, 컨설팅 장학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우리 학교 외의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컨설팅 장학이 되겠죠. 그래서 장학 담당자와 교사와는 아까도 우리 말했듯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요즘 세상에 수직적인 관계는 많이 통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자발적으로 전문성 개발하고 장학사가 조언을 해주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 원리는 전 독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언니가 있습니다만 전 독자라고 외워두시고 이 자는 아들 자자라고 생각해줘서 전 독자, 아들자 이렇게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뭐 3대 독자 그러면 보통 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독자인데 아들 자자를 붙여서 전 독자, 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전은 뭐예요? 전문성이 되겠고요. 독은 뭐예요?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자는 자문성이 되겠고요. 자는 자발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컨설팅 장학을 해주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성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장학사가 좀 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와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교육성이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 독립성은 뭐겠어요? 교사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교사의 전문성을 올려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쩌리를 보여드릴게요. 조아리의 창인데 우리 전문상담교사 저는 기출이 아니라 모의고사의 문제에 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쵸? 첫 번째가 개방 영역, 두 번째가 맹목 영역, 세 번째가 잠재 영역, 네 번째가 미지의 영역이 되겠고요. 맹목 영역은 남이 아는 건데, 남이 저에 대해서, 유리에 대해서 아는 건데 저는 몰라서 맹목, 블라인드,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자, 잠재 영역은 난 알아요. 전 저의 성격이 어떤 부분을 아는데 남은 모르는 부분이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아리의 창 한 번 더 교육 심리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교육 평가와 교육 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육 평가는 제가 따로 표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교육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평, 절평입니다. 상평, 절평, 이름 뭐예요? 상대평가, 절대평가죠. 근데 이미 상평, 절평, 상평은 문제에 낼 수가 없어요. 나쁜 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오지게 많이 기출문제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노리고 있는 건 상평, 절평을 빼고 형성평가도 2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진단평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합평가는 뭐예요? 3가지가 있죠?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가 있는데 총합평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평, 절평이 되겠고 절평은 이미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을
제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얼만큼 공부가 되어 있는지 진단을 한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게 제가 전문 상담 원래 공부를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내일 시험 잘 치세요. 그쵸? 합격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진단하기에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죠. 이 학생이 얼만큼 알고 있나. 그쵸? 옛날에 저 때에는 상중하 수업이 있었습니다. 상하 수업이었나요? 어쨌든 저는 좋은 반에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상하 분리해서 수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만약에 수준이 너무 높다 그러면 상반으로 보내면 되고요. 만약 이 학생이 좀 지금 많이 배워야 된다, 모자란다면 하반으로 보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면 학생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요 출발점, 이 학생이 어떠한 진단을 받아야 될지 보는 거죠. 두 번째로 학습의 중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과 적성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로 학습 곤란에 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학습 곤란 뭐가 있나요? 부적응적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결손, 우리가 결손이라고 표현하죠. 결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덧셈 뺄셈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수학적, 산수적 결손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학생을 3학년인데 3학년 수업 들으면 돼요? 아니죠. 덧셈 뺄셈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르쳐야 되겠죠. 네 번째, 학습자의 배치라고 외워주세요. 정치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헷갈리죠, 그쵸? 뭔가 정치해야 되고 라인 타야 되고 이런 느낌이죠. 배치라고 외워주시고 배치라고 적어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자와 한글과 그런 글자의 차이지 의미는 똑같아서 배치라고 적어주셔도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특징을 외우기 위해서 출중, 배부, 여러분이 출중하니까 각 학교에 배부되도록, 물론 사람을 배부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중해서 각 학교에 배부가 됩니다. 배부,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외울 땐 이렇게 외웁시다.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고요. 진단평가는 두 번째, 중복 공부가 되어 있는지 중복을 확인합니다. 학습의 중복을 확인합니다. 자, 배치가 먼저 왔는데요. 뭐 순서대로 안 외워도 돼요. 특징이니까요. 자, 그리고 학생을 어디에 상반에 배치할지 하반에 배치할지 배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부적응적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은 우리가 결손을 파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덧셈 뺄셈이 안 된다면 결손을 파악하고 다시 1학년 과정으로 돌려보내서 1학년 과정부터 배우고 3학년으로 올라오는 게 맞겠죠. 자, 이 진단평가의 효과에는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만약 덧셈 뺄셈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따라간다. 안 되죠. 그쵸? 다시 덧셈 뺄셈을 배우게 하고 1학년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화된 수업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아까 상반, 하반 갔을 때 하반에게 가르친 내용과 상반에게 가르치는 수업 전략이 좀 다를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하반 친구들에게 이만큼 가르쳐주고 상반 친구들에게는 또 이것보다는 이만큼만 또 가르쳐줘도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쵸? 세 번째,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화된 프로그램이 바로 저 때 잠시 했던 상반, 하반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교육평가, 진단평가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거는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엄청 중요한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노리고 있는 건 수행평가고요. 교육과정 수업 보셨나요? 거기서 제가 노리고 있는 건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평가 모형입니다. 그쵸? 개발 모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수행평가 한번 보시면, 자, 수행평가는 준거지향 평가고요.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겁니다. 자, 과정은 여러분 형성평가가 되겠고, 결과평가는 총합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적평가 방법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즈너의 예술적 개발 모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말했죠? 어떤 친구는 심적 고통을 춤으로 표현한 친구가 있고, 시로 표현한 친구가 있고, 소설로 표현한 친구가 있고, 노래로 표현한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적 평가가 요구되는 거죠. 장단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행평가의 장점에는 인지적, 정의적인 것까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 전인 교육을 도모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쭉 친구를 그 친구를 따라서 살펴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점을 또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다정하게 전인 교육을 하면 선생과 학생이 흥이 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전인적 교육을 하면 선생과 학생이 흥이 난다. 그래서 다는 다양한 사고를 함양할 수 있고요. 정은 정의적인 부분까지, 학생의 정의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은 전인 교육이 가능하고요. 이는 인지적인 학생의 평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 유발을 할 수 있고 학습 동기는 좀 따로 외워주세요. 자,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단점 뭐가 있을까요? 평가 도구 개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채점 기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가 좀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동과 시간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점수 결과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일어났던 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일어난 뉴스로 이제 수행평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어떠한 여론? 사람들의 의견이 있냐면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를 했더니 거기에 또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 힘이 있는 부모들이 또 학생부 종합평가를 또 좋게 부풀릴 수가 있더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수능을 전부 다 쳐가지고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공정하겠다라는 요즘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힘이 있는 자들은 또 학생부 종합을 빵빵하게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수행평가를 외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평가 도구 개발 어려움. 수능을 한번 치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거를 중점을 두는 거에 따라서 합격이 되고 합격이 되지 않고가 되겠죠. 그래서 평가 도구, 도대체 어떠한 평가 도구로 이 아이와 이 아이, 뭐 A와 B의 친구가 있다. 이 친구를 뽑을지, 이 친구를 뽑을지 생각했을 때 평가 도구, 얘는 만약에 뭐 아시아 어디에서 상을 타왔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유럽 어디에서 상을 타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탄 게 더 중요한가? 유럽에서 어디서 탄 게 중요한가? 근데 유럽에는 참가 국가가 2개국밖에 없었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에선 아시아 전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을 이 2명 평가할 때 너무 어려움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채점 기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도대체 이 두 학생 중에 어떠한 학생을 골라야 될지 채점, 얘한테 8점을 줘야 될지 얘한테 9점을 줘야 될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점자 간 신뢰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자, 수행평가 제가 정문상담교사 강사의 수업에서는 어떤 거 했나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작품이죠? 그렇게 피겨스케이팅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작품이 될 수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만약에 점수를 주는 사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사다마오 점수를 훨씬 높게 주겠죠. 김연아 점수 깎아먹으려고 하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점수 주는 사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사다마오를 평가를 혹하게 하고 김연아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점자 간 신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 결과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은 신에게 기도를 하더라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그냥 외우기로 할게요. 저는 무교입니다. 그쵸? 신이 없어요. 신에게 기도를 드리려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건 금방 외울 수가 있고요. 신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그쵸? 일본 사람이 평가자로 들어갔을 때는 아사다마오가 점수를 더 많이 받는다. 이거는 신뢰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들 수 있고요. 또 기준. 도대체 아시아에서 1등에서 점수 먹고 온 친구와 유럽에서 1등 먹고 온 친구 중에 누구를 더 점수를 많이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도구 개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나마 도구 개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차라리 수능으로 다치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수능 외에 다른 학생부 종합으로 했을 때는 과연 그 도구가 정당한가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구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이렇게 요즘에 뉴스와 엮어서 수행평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평가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평가의 오류입니다. 쉬워요. 첫 번째, 후광효과. 얼굴이 예뻐서, 얼굴이 잘생겨서 교육학 공부도 잘하네 라고 후광효과를 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관대와의 오류는 뭔가요? 자, 우리가 만약에 1차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의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웬만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줍시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1차 점수로 합격권이 결정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관대와의 오류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고요. 엄격화의 오류는 다 짜게 주는 겁니다.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빵점 이렇게 되는 것이 엄격화의 오류가 되겠죠. 자, 집중 경향의 오류는 뭐예요? 5점만 주는 거죠. 10점 만점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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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여러분 만약에 어디 물건을 쓰고 나서 만족도 체크해달라 그러면 귀찮으면 그냥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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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이 바로 집중 경향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논리의 오류입니다. 자,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2차 면접에 갔는데 1차 점수가 쓰여져 있다고 칩시다. 예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교장 입장에서는 얘는 80점 만점에 75점 받았어? 공부 원래 잘하네. 그쵸? 얘는 80점 만점에 45점 받았어? 아, 공부 원래 못하네. 그렇게 해서 80점 만점에 75점 받은 친구한테는 면접 점수 10점에서 10점 주고, 만약에 80점 만점에 45점 받은 친구는 10점 만점에 2점 주고,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1차 점수 잘 받은 애가 2차도 잘하겠지 라고 해서 논리적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비의 오류가 있고요. 대비의 오류는 뭐예요? 두 명이 면접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랑 김태희 씨가 들어갔는데 엄청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김태희 씨 만점 받는데 저는 김태희 씨 옆에 오징어가 되니까 빵점을 받게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대비의 오류가 되겠고, 근접의 오류는 제가 어떤 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후하게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교장 입장에서는 아유 뭐 이 친구나 비슷하구나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10점 줬는데 이 친구도 뭐 10점 주지 뭐 해서 같이 붙어있는 친구에게 10점을 주는 것이 근접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객관도가 신뢰자 간, 채점자 간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채점자 간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자 간 신뢰도를 객관도라고 하고요. 이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평가 도구를 객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피겨 스케이팅으로 돌아오면 그 몇 바퀴 돌고 착지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각도고 이런 게 평가 도구의 객관화가 되겠죠. 두 번째로 평가자의 소양을 높이는 겁니다. 평가하는 사람을 교육을 잘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양 교육을 하는 겁니다. 평가자 소양 교육. 세 번째,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능 얘기했죠. 수능이 어떻게 보면 OMR로 쳐서 기계가 채점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게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되겠고요. 네 번째, 다자간 평가입니다. 다자간이 이제 많을 따져 사람이 많을수록 평가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다자간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기 위해서 다소 객기를 부린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객기를 막기 위한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소 객기를 막기 위해서 다자간 평가가 되겠고요. 소양교육, 평가자를 소양교육을 하는 겁니다. 객관화, 평가 도구를 객관화해야 되고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 밀고 있고요. 이제 수행평가 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오류와 객관도를 높이기 위한, 객관도가 뭐라고요? 채점자 간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공학을 볼게요.
있는 게 어슈어 모형입니다. 기출에서 뭐가 나왔어요? ADDIE, AD 모형이 나왔죠. ADDIE와 비슷한 것이 어슈어 모형이 있겠는데 ADDI가 나왔으면 이제 다음 타자는 어슈어가 되겠죠. 물론 작년에는 PBL, 문제 기반 학습이 문제 중심 학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슈어 모형 보시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출발점 행동을 봐야겠죠.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얘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얘가 어떠한 성격이냐. 얘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은 뭐냐. 얘의 흥미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적성과 능력, 사전 지식, 아까 말했죠? 결손 여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덧셈 뺄셈이 안 될 수 있는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전 지식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양식. 우리 전문 상담교사 강의에서 제가 해드렸죠. 장독립과 장의존 같은 학습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A 단계, 어널리시스 단계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스테이트는 제가 그 교육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타일러의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쵸? 수학 목표 진술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는 매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학기 제가 교육학 지금 박사과정이니까요. 지난 학기에 교육공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육공학 교수님이 약간 눈을 좀 떨구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워낙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공학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교육공학 우리 아주 옛날에는 뭐 셀로판지로 뭐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동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TV로 보고 프로그램 보고 이러는 건데 요즘에 모든 학생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공학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슬퍼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셀렉트, 매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선택할지 유튜브를 활용할지 그 다음에 동영상을 활용할지를 셀렉트를 하는 거고요. 유틸레이저에는 그냥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매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를 준비하고 환경을 설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학습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U 단계에 해당되겠고요. R은 이제 requi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참여시키고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준 다음에 너 잘했어? 못했어? 물론 못했어 하면 학생이 슬퍼하겠지만 좀 더 잘해보자라는 말이 있겠죠. 그래서 잘했어, 좀 더 잘해보자 하면 다시 좀 더 잘해보기 위해 연습 기회를 주는 것이 리콰이어 단계 R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평가는 우리 아까 수행평가도 했고 교육평가, 뭐 중거지향평가가 뭐예요? 절평이죠. 그쵸? 상대평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평가, 마지막에 평가가 있고요. 자, 이 매체는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업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걸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체의 효과 3가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어슈어 모형 밀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체크해 놓은 부분은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A 단계와요. 그 다음에 R 단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A 단계에는 대화가 뭐 이렇겠죠. 교사가 어떤 친구는 학습 양식이 동영상을 남과 함께 보고 남과 그 동영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학습자가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이제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연습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예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슈어 유형 제 모형 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공학의 쩌리들을 한번 볼게요. 자, 협동학습에서는 스터드 협동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과제 분단 모형이고요. 학습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이질 집단. 아까 상반 하반 나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섞어서 구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보상과 개별적인 책무성, 책임성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성취 결과를 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자, 개별적 책무성. 지가 열심히 해서 개별 시험 개선 점수. 제가 만약에 처음에 진단평가에서 2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스터드 모형으로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나서 제가 8점이 됐습니다. 제 친구는 처음에 1점을 받았는데 나중에 10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친구는 9점이 올랐고요. 전 2점에서 8점이 됐으니까 6점이 올랐죠. 그래서 제 친구가 9점 오른 점수와 제가 6점 오른 점수를 합해서 15점이
우린 받았죠. 근데 다른 팀은 2명이 같은 스터디를 했는데요. 어떤 친구는 6점에서 8점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 친구는 9점에서 10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얘는 6점에서 8점, 2점 올랐고 얘는 9점에서 10점, 1점 올랐으니까 얘네 둘을 합해봤자 3점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수팀은 우리 팀이 되겠습니다. 15점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우수팀을 선정해서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점수를 받기 때문에 집단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자율적 협동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학습 과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주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 하고 싶은 소주제들끼리 만나서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동료 평가랍니다. 자기 평가 없어요. 동료 평가입니다. 내 친구 열심히 했어. 10점 만점에 8점. 그쵸? 교사가 평가입니다. 잘했어. 10점 만점에 9점. 그쵸?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이 팀을 평가합니다. 각 학급의 반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이 각 팀을 평가하는 점수를 이 세 개를 합치는 것이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스터드와 자율적 협동학습은 그냥 쩌리들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어슈어를 모형을 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 행정, 그 다음에 교육 평가, 교육 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 임용고시 화이팅입니다.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려야 되는 관계로 빨리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앞글자 따서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이라도 외우시고 꼭 들어가시길 바래요. 내일 잘 치세요. 안녕.